자, 나폴레옹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스 혁명의 결말은 과격파인 국민공회가 물러나게 되고 총재 정부가 들어서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총재 정부가 능력이 없었어요.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정부였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외부 국가들이 프랑스를 자꾸자꾸 노리고 있기까지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 혼란을 수습하고 프랑스 혁명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자, 이 나폴레옹은 식민지 출신 군인인데요. 너무너무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어 가지고 프랑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에게 찬사와 지지를 보냈겠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나폴레옹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를 세웁니다. 그 통령 정부에서 나폴레옹은 제1통령이 됩니다. 제1통령은 그 통령 정부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겠죠. 그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여러 개혁을 실시해요. 자기 이름을 딴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을 해가지고요.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프랑스를 정비를 하고요. 그 외에 국립은행을 설치하고 교육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통해서 프랑스를 안정시킵니다. 자, 점점 나폴레옹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가 커지니까 나폴레옹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단지 통령을 넘어선 황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자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죠. 바로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던 프랑스와 적대적인 국가들, 특별히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를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반프랑스 동맹을 결성을 해서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이 이들을 모두 깨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럽 전역이 다 프랑스의 영역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딱 한 곳 빼고 바로 영국 그리고 저 멀리 러시아. 영국의 경우는 육군 전투라면 몰랐겠지만 해전에서는 아무리 나폴레옹도 영국을 대적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바다에서 영국에게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폴레옹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게 되겠죠. 아무리 바다라지만 자신이 패배를 했다니. 그래서 영국을 완전 봉쇄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을 봉쇄하려고 내린 나폴레옹의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대륙 봉쇄령입니다. 대륙 봉쇄령의 내용은 유럽 대륙의 어느 나라도 영국과 교역할 수 없도록 항구를 봉쇄한다라는 법령입니다. 즉 영국의 피를 말려서 영국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굶어 죽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유일하게 그 대륙 봉쇄령을 지키지 않은 나라가 있었으니 러시아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러시아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러시아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와 그들의 작전 때문에 많은 군대가 목숨을 잃고 나폴레옹은 정말 쓸쓸하게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힘이 빠진 나폴레옹을 다시 한번 다른 국가들이 격파를 하게 되고요. 결국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나중에는 저 멀리 외딴 섬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어야만 했습니다.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나폴레옹이라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유럽에서 일어나고 나서 그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심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이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도시에 모여가지고 자, 중요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어디요? 빈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빈 회의에서 각 국가 수장들이 합의한 내용은 무엇이냐? 유럽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어디 이전, 언제 이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려놓자. 이것이 빈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었고요. 이러한 결론에 의거해서 세워진 유럽의 체제가 바로 빈 체제였습니다. 자, 이러한 빈 체제 하에서 프랑스 혁명 정신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혁명 정신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은 탄압을 받았겠죠. 하지만 혁명의 정신은 탄압을 받는다고 쉽게 무너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혁명의 정신을 통해서 어떠한 주장들이 다시 탄압 속에서도 드러나게 됐느냐? 첫 번째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평등을 중시하고 의회 정치를 중요시하는 것이 자유주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입니다. 이 민족주의는 무엇이냐?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을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결국 나중에 무엇을 형성하게 되냐면요. 국민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국민국가는 국가 통합을 이루어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을 국민으로 아우르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를 국민국가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국민국가가 형성되고부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어느 나라의 어느 국민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강력한 국가의 완성이 바로 국민국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유럽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바람은 빈체제의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프랑스와 영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유주의 개혁에 근거하여서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인데요. 자,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 빈체제 이후에 당연히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은 최대한 억압되고 다시 예전의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역시 프랑스에서도 샤를 10세라는 왕이 다시 왕이 되었고요. 이 샤를 10세에 의한 전제 정치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이 빈체제의 영향으로. 그런데 이제 한번 프랑스 혁명의 그 혁명 정신을 맛본 프랑스인들은 절대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전제 정치를 허용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자유주의의 바람이 불어서 이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자유주의 세력들과 파리 시민들은 결코 그 왕정을 쉽게 용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7월에 일어난 혁명이라고 해서 1830년 7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샤를 10세는 이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고요. 새로운 왕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이 루이 필리프였습니다. 그런데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돌아왔다곤 하지만 프랑스의 정치 체제는 예전에 그 전제 왕정이 될 수 없었겠죠. 네.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 입헌 군주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입헌 군주제 하에서의 그 프랑스 7월 혁명 정부는 당연히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뽑을 텐데 그 투표 방식이 제한 선거였다라는 점이 있어요. 이 7월 혁명 자체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르주아지들에 의해서 전개가 되었던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세워진 그 7월 혁명 정부에서도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를 통해서 투표권을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이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다시 한 번 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1848년 2월 혁명입니다. 네, 먼저 2월 혁명의 배경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월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프랑스에는 특별히 파리에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살게 되었어요. 이전에 프랑스는 그렇게 노동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씩 산업혁명이 프랑스에서도 전개가 되었을 때라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고 많은 노동자들이 살게 되었는데 이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투표권도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따라서 투표권이 달리 지급이 되는 이 제한 선거의 체제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계속 쌓이다가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월 혁명에 투표권이 없었던 중소시민층들과 노동자들이 연합해서 봉기를 하게 되고 결국 7월 혁명 정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전에 그 프랑스 혁명 당시 세워졌던 공화정에 이은 제2공화정이 세워지게 되고요. 당연히 선거권은 성인 남성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간략한 전개 과정이었고요. 자, 그럼 영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방식으로 자유주의 개혁이 진행이 되었어요. 영국에서는 막 혁명적인 물결이 일어난 건 아니었고요.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에 아주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바뀌어가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1829년 가톨릭 해방법이 실시가 됩니다. 이전에 영국은 영국 국교회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고위 관직을 주는 그리고 가톨릭 교도들을 차별을 하는 종교의 차별을 두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가톨릭 해방법을 실시하여서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법을 한번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선거법 개정이기 때문에 제1차 선거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영국에서는 귀족들과 아주 돈이 많은 지방 젠트리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었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개정하여서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까지 확대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이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것에 분개한 영국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선거권 요구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 당시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하나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인민헌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인민헌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차티스트 운동도 영국 정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차티스트 운동은 나중에 영국이 선거법을 또 개정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죠. 그 이외에 곡물법과 항해법, 이거 국가 경제에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하면서 영국은 점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적인 체제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네, 그 뒤에 이어서 러시아의 자유주의 개혁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보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전이 더딘 상태였고, 정치적으로도 차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부릅니다. 이 차르에 의한 정제 정치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막아낸 다음에 승전국 저격으로 많은 군인들이 프랑스까지 갔다 오게 되는데, 그때 프랑스에 갔다 왔던 젊은 청년 장교들이 이 프랑스의 자유주의 사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 러시아는 이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발전이 더딘 상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다음에 이 전제 정치를 타도하고 이 의회와 어떤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하게 되고요. 러시아는 더더욱 왕에 의해서 독재가 되는 전제 정치가 더욱 강화되었죠. 자, 그때 당시 러시아 차르가 니콜라이 1세였는데, 니콜라이 1세는 굉장히 전제 정치를 더욱더 강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 남쪽의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이는 크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크림 전쟁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참전을 하게 되고, 러시아는 결국 패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전쟁의 패배는 러시아로 하여금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이 자유주의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개혁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개혁을 이끈 인물이 알렉산드르 2세라는 황제였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펼친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노해방령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농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알렉산드르 2세가 이 농노들을 해방시켜 준 거죠. 그러나 이것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러시아 현실에 굉장히 절망했던 러시아의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개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농촌으로 가요. 농촌에 가서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유주의 사상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나오게 될 이 사회주의 사상까지 가르치면서 이 농민들을 설득시켜서 개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또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민들이 크게 호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민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이 자유주의 개혁운동을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브나로드 운동. 네, 결국 이 러시아의 자유주의 개혁은 알렉산드르 2세라는 개혁 군주가 암살이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되고, 러시아는 더더욱 전제 정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탈리아의 경우는 로마 제국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국가이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이탈리아의 단 한 번도 통일 왕조가 들어서지 못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나라의 간섭까지 받으면서 계속해서 통일을 꿈꾸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여러 왕국들 중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우리도 이제 통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특별히 2월 혁명,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에 더욱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한 통일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 당시 사르데냐 왕국에는
카보우르라는 훌륭한 재상이 있었어요. 이 재상은 굉장히 탁월한 식견과 정치적인 능력, 외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연합을 해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로막는 오스트리아를 격파를 하고 이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되죠. 자, 아직 남부 지역, 이 남부 지역 나폴리나 시칠리아와 같은 남부 지역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지역은 어떻게 됐느냐?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가리발디가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고, 이 이탈리아의 통일을 원하는 수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모아서 의용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의용군을 데리고 이탈리아 남부를 정복을 한 다음에 이 남부 지역을 국민투표를 거친 뒤에 사르데니아 국왕에게 헌납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통일이 되었을까요?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왕국들로 분열이 된 상황이었고, 특별히 독일의 경우는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어요. 만약 독일이 통일된다면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굉장히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죠. 역시 독일도 2월 혁명 등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독일 왕국이었던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한 통일 운동이 점점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독일 통일 운동에서 제일 먼저 실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관세 동맹이라는 거였어요. 관세 동맹은 이런 영토를 합병하고 정치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독일 국가들끼리는 서로 물건이 오고 갈 때 관세를 붙이지 말자, 즉 경제적으로는 통합을 하자라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이 관세 동맹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경제적 통일이 가까워지고 정치적 통일도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나서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의회를 주도로 한 독일 전체의 의회를 만들어서 그 의회를 통해서 통일을 하고자 한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라고 합니다. 이 의회 통일 운동이 추진이 되었지만 이것은 안타깝게 실패를 했습니다. 지지 세력들 간의 타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여러 왕들도 함께 동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의회를 통한 통일 운동이 실패가 되면서 독일 통일은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로이센에 등장했던 프로이센의 재상, 왕은 아닙니다. 프로이센의 재상이 바로 비스마르크였죠. 이 비스마르크는 아주 막가파였어요. 나쁘게 말해서 비스마르크는 굉장히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좋은 말로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 평화적인 방식으로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의회나 다수결, 언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되느냐? 철과 피로만 가능하다. 철, 피, 철혈. 그것이 곧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입니다. 즉 군비,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고 통일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비스마르크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독일 통일은 비스마르크의 생각대로 됩니다. 첫 번째로 독일 통일을 방해하던 오스트리아를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한 프로이센 왕국이 격파를 해버리고 중북부 독일을, 북독일을 통일을 해서 북독일 연방을 건설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독일 통일의 최대의 적수였던 프랑스까지 격파를 하고 독일이 드디어 통일 독일을 수립을 하고 독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이 독일 제국의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던 빌헬름 1세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겠죠. 그 즉위식을 어디서 갖느냐? 바로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었습니다. 이 일로 프랑스인들은 굉장한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 일이 또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국민국가 형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또 다른 국민국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국민국가를 형성을 하게 되었느냐? 미국의 경우는 미국 독립혁명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안에서는 이 통합이 되기 어려운 갈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북부와 남부의 갈등이었어요.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경제적인 구조상의 차이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특별히 노예제를 놓고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부의 경우에는 대농장 경영이 발달해서 넓은 땅에 이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품에 관세가 붙지 않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미국도 자유무역, 관세를 붙이지 않는 자유무역 체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반대로 북부의 경우에는 상공업이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공장도 짓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에 파는 방식으로 경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예제도는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예제도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그래서 국내의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외국 상품들보다는 좀 더 싼 가격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호무역 체제,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붙이는 보호무역 체제를 옹호를 했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점점점 심해지고 언제 폭발을 하게 되느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부터 폭발을 하게 됩니다. 링컨은 북부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링컨이 당선이 되면 남부에서는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할 거다, 우리에게 타격을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의 7개 주들이 연방을 탈퇴합니다. 이 탈퇴와 함께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초기에는 남부군이 북부군에 어느 정도 우세를 보였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계속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다가 링컨이 노예해방령이라는 중요한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노예해방령은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 즉 남부를 얘기를 하죠. 이 남부주들에 있는 노예를 모두 해방을 하겠다. 이 노예들을 해방을 하고 우리 미국에서는 더 이상 노예가 없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선언이었는데요. 이 노예 해방령을 통해서 미국의 북부군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론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북부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고 미국은 결국 남부군을 제압하고, 북부군이 남부군을 제압하고 다시 한번 통일을 달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의 국민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있는 이곳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라틴 아메리카는 여러분들 예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콜럼버스 등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등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에는 여러 백인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백인들 중에서 유럽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정착해 산 사람들의 후손들을 크리오요라고 부릅니다. 자, 기억하세요. 크리오요. 이 크리오요들은 본국 에스파냐나 포르투갈로부터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만을 갖게 되고, 특별히 주변에서 미국, 프랑스 이런 곳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뭔가 자유를 찾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더 나아가서 계몽사상 등을 배우게 되면서 그래, 우리도 독립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지지해주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과 미국이었어요. 영국의 경우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독립국이 생기게 되면은 자신들이 물건을 팔기 훨씬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원을 해 주었고요. 미국의 경우는 멀로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이 독립을 지지해주게 됩니다. 멀로 선언이란 무엇이냐? 미국의 대통령인 멀로 대통령이 발표한 것인데요. 유럽 대륙의 어떤 나라도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식민지 건설을 하는 것을 우리 미국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힘을 보태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고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독립운동은 점점 힘을 얻고 전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제일 먼저 독립을 한 것이 아이티였어요. 근데 이 아이티의 독립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흑인 노예들을 주도로 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그 독립과는 좀 성격이 다른 거였어요. 자, 그 이후에 다른 독립운동은 대부분 크리오요들이 주도해서 성취를 합니다. 특별히 볼리바르라고 불리는 크리오요가 이 독립을 주도를 했는데요. 볼리바르는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방자라는 별명을 얻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볼리바르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멕시코의 경우는 이달고 신부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